그 원래 그 이집트가 이제 그 뭐지? 이집트랑 그 뭐지? 신바빌로니아랑 싸웠거든요. 아닌데 그죠? 하여튼 뭐가 있어. 맞다. 네. 그 뭐지? 이집트가 네. 그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신바빌로니아랑 싸워야 되는데 네. 그 남유다가 신바빌로니아 편에 서서 막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요시아 왕이 거기서 죽고 이제 네. 어쨌든 이집트 왕이 이제 또 이제 신바빌로니아랑 해가지고 싸웠는데 네. 어 졌었 그래가지고 졌었는데 이게 네. 이집트 군대가 4만 명이었고 네. 바빌로니아 그 제국이 이제 한 2만 명 됐다고 하는데 근데 네. 싸웠는데 이집트가 져가지고 이제 바빌로니아는 이제 이집트까지 제패하는 그런 제국이 되었고요. 네. 나중에 이집트를 이제 더 치러 가려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딱 가려고 해서 이제 남유다까지 이제 이집트 그게 아니 졌는데 맞다. 예. 자, 다시 할게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치러 가는데 그 갑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길래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될까봐 그래가지고 자기가 빨리 그쪽으로 가서 다시 왕이 됐다가 또다시 이제 이집트를 다시 치러 갔는데 이집트는 오히려 그 남유다가 이집트가 제패하는 그런 곳이 돼버려가지고 남유다를 바빌로니아가 치고 그다음 이집트까지 가서 이집트도 아예 무릎 꿇혀버리고 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예. 예. 하여튼 그 정도면 잘 말했어요. 그쵸? 예, 많은 것들 그래도 기억하고 있네요. 고대 바빌로니아 하면 누구예요? 함무라비죠. 그쵸? 네, 신바빌로니아 하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에요. 아시리아가 약해지면서 성장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바빌 느부갓네살의 신바빌로니아예요. 그쵸? 네, 네. 근데 이 신바빌로니아가 막 뜰 때는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왕.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사실상의 공동 통치자로 느부갓네살이 대활약을 하고 있었죠. 그쵸? 네, 특히 이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대활약을 하고 있었고 신바빌로니아가 세력이 커져가면서 이제 점점 아시리아랑 자웅을 겨룰 때가 되니까 신바빌로니아가 손을 잡을 세력이 필요했어요. 그게 어디예요? 어, 아시리아 북쪽에 있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였죠. 그쵸? 네, 메디아. 나중에 페르시아랑 또 메디아가 손을 잡죠. 자, 여기는 이제 산악에 사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쪽이 이제 아시리아 북부 지역을 담당해주고 면서 전력을 분산시키고 신바빌로니아가 니느웨를 직행해가지고 그 무너뜨리죠. 그쵸? 그렇게 해서 아시리아가 이제 수도를 빼앗겼는데 그 과정에서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결혼이 이루어지죠. 그쵸? 그래서 메디아의 공주가 시집 오는데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아니라 느부갓네살과 결혼시켰다라고 했던 얘기 기억나요? 네, 네, 그래서 결혼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는 수도가 무너졌으니까 끝으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니죠, 그렇죠? 잔존 세력들이 부활을 모색을 해요. 자, 이렇게 신바빌로니아가 승승장구하니까 그거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예요? 이집트. 이집트였죠. 그래서 이집트가 우리도 패권국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아시리아를 위협하면서 쓸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 스톱시키기 위해서 이집트가 아시리아 재건 세력과 손을 잡고
그 신바빌로니아랑 싸우러 나갑니다. 네, 싸우러 나가는 걸 누가 막아요? 아까 재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남유다의 요시야가 막죠. 그쵸? 그래서 이집트가 요시야를 전사시키고 나가서 싸운 전투가 바로 카르케미시 전투. 그 한자로 하면 갈그미스 전투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신바빌로니아가 대승을 하면서 이제 이집트는 더 이상 어떻게 돼? 자기 변경 바깥으로 군사를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되어 보낼 수 없는 나라가 돼요. 없는 나라. 보낼 수 없는 나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르케미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그 느부갓네살이 곧장 이제 이집트까지 쳐내려가려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왕위 계승하려고 돌아가게 되고 그 바람에 전역과 갈그미스까지 이르는 그 전역이 잠시 동안 이집트 지역의 패권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왕권을 이어받고 이집트를 치려고 이제 군사를 일으키니까 어디부터 쳐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역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제 이집트까지 그쵸? 원정을 떠나게 되는 역사로 진행이 됐죠. 근데 느부갓네살 사후 이후에 신바빌로니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급격하게 약해졌어요? 강해졌어요? 어, 약해. 약해졌죠. 왜 약해졌다 그랬어요? 누구네 살이 죽고 나서. 네. 죽은 이후에 후계자들이 제국을 더 강성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겠죠. 없었죠. 자,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은 뭐 했어요? 그거 했어요. 그 뭐지? 네. 그건데. 그, 그 뭐지? 그 어떤 막 돌아다니면서 그걸 했는데. 네, 맞아요. 고대 바빌로니아의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돌아다니면서 유물 수집했어요. 아, 수도에서 나라를 더 강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쵸? 자, 그러면 바빌론 수도에 누군가 남겨줘서 그 역할을 하게 했어야 됐죠. 그게 누구라고요? 그 자기 아들 벨사살.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입니다. 네, 벨사살도 그러면은 바빌론에서 제국을 더 강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놀고 먹고 같이. 네, 놀고 먹고 즐기자였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한 20년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 이제 외국 민족들이 있잖아. 네, 그쵸. 군대가 굉장히 약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정신력도 나약해지고, 부패와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니까 전쟁 같은 거 반겨요, 안 반겨요? 한번 안 반기죠. 그쵸? 예, 그래서, 그냥 나중에 이제 멸망할 때, 페르시아에게 넘어가도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권위를 계속 유지할 수 예, 있어. 그쵸. 우리가 문 열어주면은 우리의 권리 그냥 그대로 보장받겠지라고 해서 사실상 싸움 없이 멸망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예, 싸움 없이 한순간에 멸망해버리는 게 신바빌로니아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보면 어때요? 유다가 범죄한 대가로 유다가 신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한 것이고, 그리고 신바빌로니아는 뭐예요? 유다를 멸망시킨 대가로 이렇게 급속하게 멸망하는 그 과정이 진행됐었다라고 했던 얘기들 기억나요? 네. 네, 그게 지난 시간의 얘기였습니다. 자, 그거를 이어받아서 이 신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와는 다르게 문화적으로 또 얼마나 강대국인 부분이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기 재위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을 벌입니다. 근데 이 왕들이 국력이 강성할 때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건축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건축하면은 뭐가 많이 들어요? 돈 일단 많이 들죠. 그쵸? 네. 네. 인력도. 인력도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대규모 건축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평정이 된 겁니다. 평정이 됐고
들어오는 그런 물자나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부릴 수 있는 사람들도 넘쳐나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건축 사업인데 이게 얼마나 크게 했냐면요. 네, 여기 나와요. 네, 먼저 건축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고속도로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 물류망을 이제 더 그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일을 해요. 이거는 뭐 잘한 거죠. 누가 해도 해야 되는 일이었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전보다 훨씬 더 쉽게 오가게 하는 그런 인프라를 확충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이 더 활성화됐고요. 이제 이거예요. 604년에 왕좌에 오른 뒤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받기 위해서 황급히 귀국한 그 이후 시점이죠. 그 이후 시점에 이제 수도였던 바빌론을 증축이 뭐예요? 규모를 더 크게 해서 다시 짓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네, 성벽의 두께를 얼마나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냐면요. 26m의 두께의 성벽을 올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26m라 그러니까 잘 감이 안 오죠. 그쵸? 높이가 아니라 두께가 26m란 얘기예요. 그 정도면 거의 대로 아닌가요? 대로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요거 그 아파트 층 하나가 3m가 안 되거든요. 한 2.7m, 뭐 8m 이렇게 돼요. 그냥 어림 잡아서 2.6m를 1층이라고 합시다. 그럼 네. 26m는 몇 층이에요? 10층을 그냥 높여놨네요. 네, 10층을 눕혀놓은 두께로 성벽을 올렸다고요. 상상이 안 되죠, 그쵸? 네. 네, 네, 대로 수준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죠, 그쵸? 네, 그 정도 두께의 성벽을 뚫고 지나간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예, 우리가 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발석차로 막 이따만한 돌 날려가지고 성벽 푹 맞으면 어떻게 돼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틈으로 돌격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네. 네, 26m의 두께로 높이 성벽을 쌓습니다. 아, 이거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엄두도 못 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어 올라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그 기어 오르게 그냥 두나요? 아니, 접근하려 그러면 해자 있어가지고 위에서 뭐에 활 쏘잖아요. 그쵸?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걸고 올라가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끊어버리고 막 활 쏘고 돌 던지고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성벽을 뚫고 지나갈 수 없다면은 그걸 기어 올라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과정이 됩니다. 근데 26m의 두께로 했기 때문에 성벽을 무너뜨려서 뚫고 지나간다라는 거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철옹성을 이렇게 구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성벽으로 둘러싼 안쪽의 도시 면적인데요. 도시 면적이 520제곱킬로미터라고 해요. 이것도 별로 감이 안 오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오늘날 서울특별시의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래요. 그러면은 오늘날 서울시의 면적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네. 예. 어, 옛날 네. 서울을 26m로 그냥 쫙 둘러. 네, 서울 전체를 26m 성벽 두께로 두른다는 거. 이거 오늘날에 한다고 해도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예,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적이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 전에 니느웨 얘기했었죠. 니느웨. 네. 니누에도 엄청 큰 성읍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제대로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쵸? 여행하면서 뭐 복음 회개하라, 뭐 요나 선지자죠. 그쵸?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이렇게 구석구석 니느의 성읍을 다 돌아다니려면은 며칠 걸린다 그랬어요? 한 3일? 3일 걸린다 그랬죠. 그쵸? 네. 근데 니느웨 고고학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면적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왔는지 알아요? 아니요. 대략 7제곱킬로미터 나왔다고 합니다. 7박. 네, 7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고대 도시도 7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면 뭐예요? 엄청나게 큰 성읍. 그쵸? 그럼 저거는 한 달 해야지 돌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 도시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 인구가 이 7제곱킬로미터 안에 살고 있던 인구가 한 10만 뭐 이 정도 됐다는 거로 기억을 해요. 네. 그런데 이 520제곱킬로미터는 도대체 얼마?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오늘날에 서울도 전 세계로 봤을 때 대규모 도시거든요. 아, 600제곱킬로미터가. 근데 고대 도시에서 520제곱킬로미터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등 네, 뭐라고요? 이거는 그 당시에 네. 1등 도시겠죠. 1등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의 도시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도시를 26m 두께 성벽으로 두른다. 가늠이 안 되죠. 그쵸? 네. 네. 근데 이 프로젝트를 느부갓네살이 시행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느부갓네살의 권세와 위엄이 어땠다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에 보면 어때요? 금으로 만든 신상을 어디까지 세워요? 이따만한 거 세우잖아요. 그쵸? 아, 예. 네. 저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만한 금신상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둥둥둥 소리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절하게 하는. 그쵸? 아,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만 정도니까 예, 이 그 도시 크기나 이런 것만 봐도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얼마나 그 엄청났었는지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520제곱킬로미터라는 거는 여기 그 곱하기 한번 해봅시다.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시가 7제곱킬로미터라고 하니까 그래도 70배는 넘는 것 같아요. 네, 7, 8에 56, 77에 49니까 대략 70개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70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쵸? 그래, 여기 인구가 대략 10만이라고 하니까 이거 곱해보면 뭐예요? 대략 700만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라는 거고, 지금 서울 인구가 얼마예요? 대략 1000만 정도 되죠. 그쵸? 거의 가깝네요. 네, 그쵸. 근데 이 당시에는 뭐예요? 이런 높은 건물 잘 안 짓잖아요. 사람들 사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그 뭐냐 사람이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최대 전성기 때 로마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거밖에 안 돼. 고대 세계는 그래요. 그래서 고대 세계 100만이다 그러면 오늘날의 1000만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네, 고대 세계 10만이다 그러면 오늘날의 100만 명 정도 되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아, 근데 단순 계산으로 생각했을 때 대략 한 700만 명 정도가 들어가는 도시다라고 하면은 곱하기 10 하면 어떻게 돼요? 한 7천, 오늘날에 생각하면 한 7천만 명이 사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와, 그냥 단순 비교로.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예요? 정말 5천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로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도시를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를 대략은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거 네. 한 바퀴 돌려면 한 두세 네. 달은 걸리겠네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그 느부갓네살이 이 인구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에 대비해서 이 성 안에서 3년은 그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식량까지 저장을 해놨대요. 그리고 그 서울처럼 이렇게 그 도시 한가운데로 우리 서울 도시 한가운데로 이렇게 한강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이 도시 한가운데로 이렇게 흘러가게 해놨대요. 와, 그래서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물류망이죠. 물류망을 확충하고 그리고 농사도 그렇죠. 지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포위한다고 해서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안에서는 다 농사 지내고 안에서는 그 강물 끌어다가 다 농사 지내고 있고 필요한 것들 그거 가지고 다 이렇게 그 엄청 큰 사실상 왕국이 70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서 필요한 물자들 자체 공급 다 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벨사살이 그 뭐냐 페르시아의 군대가 이렇게 포위했다고 했을 때 왜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네, 성벽이라고. 성이 너무나 거대하고 그리고 포위한다고 해도 우리는 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대신에 그거를 포위한 군대는 어떨까요? 아, 이걸 어떻게 뚫어야 돼요? 예, 뚫지도 못하겠고. 근데 그 또 이 엄청나게 큰 도시를 포위하려면은 또 많은 병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 사람들이 먹고 필요한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선가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성문만 그냥 꼭 닫아놨어도 이길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성문만 걸어 잠그고 안 싸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결국 물자가 부족해서 물러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뭐 자체 공급 안 해도 3년은 먹고 살 정도의 물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 상황이 와가지고 포위되는 상황이 있어도 벨사살이 어때요? 걱정을 안 해요. 저거 뭐 걱정할 거냐? 뭐 지네들이 저러다가 이제 힘 빠지면 돌아갈 건데 이제 우린 뭐 하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걸어 잠그고 싸우는 것조차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그것도 싫다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아니, 그냥 한순간에 안 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활이나 좀 쏴주고 괴롭혀주면 되는 건데 그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와, 예, 우리는 그냥 그것도 하기 싫고 그냥 문 열어주겠다라고 해서 문 열어줘가지고 전쟁다운 전쟁도 없이 그냥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도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기로 마음을 먹고 성에 들어가서 싸우기로 했다. 페르시아 군대가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무너뜨리기는. 그러니까 벨사살이 생각했던 대로 뭐 길어야 뭐 1년? 6개월에서 1년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 물자 부족해지면 지네들이 돌아가겠지. 뭐 별 수 있어. 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쵸? 네, 근데 그거조차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엄청난 문화적, 그쵸? 그런 걸 또 건축하려면 기술도 있어야 되니까 문화적 기술적 그 위용을 자랑했던 그런 나라가 신바빌로니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26개의 두께의 성벽으로 도시를 둘러싸는데 이 벽돌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에나멜을 가지고 다양한 색깔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냥도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술적인 의미까지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게 만들고요. 벽돌마다 나는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다라는 글자를 마치 브랜드 찍듯이 꼭 찍어가지고 벽돌 하나하나마다 그 문장이 다 들어가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과시욕이 대단했었는지가 나오죠, 그렇죠? 새긴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다가 새겼어요? 새기는 거. 벽돌 찍어낼 때 벽돌이 원래 그 진흙 같은 거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벽돌을 굽거나 말리기 전에 뭐 이런 도장 같은 거로 그거 쿡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글자 딱 새겨져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겉면에다가는 이제 뭐까지 칠하는 거예요? 색깔까지 칠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 벽돌이 아니라 뭐예요? 예술 재료로서, 그쵸? 그러니까 단순 증축이 아니라 뭐예요? 도시를 하나의 예술품으로 만드는 그 정도 사업을 벌였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자부심이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냐면은
내가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 다 박아 놓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자고해가지고 내가 내 손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바로 짐승으로. 네, 그쵸. 너 저기 그 하나님께서 낮출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정신병 앓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여기서도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 만들어졌던 이제 그 지금은 유적이죠. 유적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슈타르 문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성벽에 연결되어 있던 문이에요. 근데 이 저 이거 문이 들어봤죠, 그쵸? 이 문이 어떤 역할이냐면은 개선문이에요, 개선문. 개선문이 뭐냐면은 이제 해외 원정을 나가잖아요. 이겼어요. 그러면은 승전보를 갖고 도시로 귀환하죠, 그쵸? 네. 기환할 때 지나는 문을 개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개선을 목적으로 이제 그 성에 그 문을 하나 이렇게 설치하는데 그게 바로 이슈타르 문인데 이게 그 바빌론이 이제 나중에 사막화 되거든요. 그래서 모래에 다 묻혀요. 근데 나중에 그 고고학 발굴하면서 모래를 파보니까 이 이슈타르 문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현이가 그 한번 그 본 적 있다 그랬죠. 그쵸?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느부갓네살이 해외 원정 나갔다가 승리하면서 이제 그 뭐 그 전리품들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화려하게 개선하는 거죠. 그 문인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포로로 사로잡은 이들을 뒤따르게 했다. 그쵸? 어떻게 뒤따르게 했겠어요? 뭐 이렇게 사슬 같은 거, 그쵸? 이런 거 채우고, 그다음에 그 하여간 그 사람들은 되게 비참했겠죠. 되게 원래는 높은 층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문을 지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를 타일로 다 붙입니다. 타일로 다 붙여서 이제 볼 때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 거죠. 푸른 빛이 도는 타일을 붙여서 외장재로 이렇게 딱 그 다 포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또 하나 타일을 붙이는데 짐승 모양의 노란 타일을 붙여서 이 문을 꾸몄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공중정원이고 요게 이제 그거예요. 요게 실제 문입니다. 요게 모래 속에 이만큼이 묻혀 있던 거예요. 저 요 밑에 있는 거 사람이에요, 사람. 예. 이야. 그러니까 높이도 어마어마하죠. 이 두께도 26m인데 이건 문이니까 이 성벽은 아니에요. 문이니까 더 성벽은 더 두껍겠죠. 근데 어쨌건 이 사람 보세요. 그러면 이 높이도 어마어마하죠. 자, 이 성을 넘어가려고 여길 기어오른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 하나만 떨어뜨려도 와 이렇게 근데 이 개선문으로 이제 쓰였다는 거고 여기 파란색 이렇게 입혀서 되게 예쁘죠, 그렇죠? 예술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만들고 그리고 아까 짐승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파란 푸른 타일 위에다가 노란 타일을 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들이 아마 신성하게 여겼던 이런 동물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요 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동물이 작은 크기가 아니라 거의 사람 하나만한 크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문을 장식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발굴이 되고 나서 와, 그 신바빌로니아의 그 문화적 예술적 수준이 어마어마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실물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발굴이 됐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라는 도시를 이제 이렇게 중건하는 거 아니에요. 증축하면서 다시 이제 건설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신전탑이에요. 지구라트가 이제 신전탑인데, 이제 제사를 지내는 신전탑을 지었는데, 7층으로 된 거대한 지구라트를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이게 무너진 고대 바벨탑을 이제 다시 지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후대에 한참 뒤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봤다. 바벨탑이 아직도 남아있더라. 라고 하는 그 기사를 요거로 생각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 지구라트를 중건을 했는데, 예, 그게 아마 무너졌던 바벨탑을 그 기초로 해서 중건을 한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같이 후대에, 바벨탑이 어디 가보면 아직도 남아있다더라. 요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도 놀라워요. 높이가 몇 미터라고 나와요? 200m. 200미터라고 나오죠. 그쵸?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높은 건물은 롯데타워죠. 그쵸? 예, 저기 그 석촌호수에 있는 롯데타워. 그게 한 550m 되거든요. 예, 그거에 비하면 별로 아닌 것 같죠. 그쵸? 네, 근데 롯데타워가 생기기 전까지 가장 높은 빌딩,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뭐였는지 알아요? 63빌딩이죠. 그쵸? 네. 63빌딩이 몇 미터인지 알아요? 아니요. 63빌딩이 240m예요. 와, 63빌딩 높이. 63빌딩 높이로 이걸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멀리서도 뭐예요? 한참 멀리 있어도 다 보인다는 얘기죠. 그쵸? 네. 네, 이런 엄청난 이제 신전탑을 이제 세웠고요. 네, 각 층이 이제 빨간색, 파란색, 오렌지색, 삼색으로 이제 이걸 또 꾸몄다고 합니다. 이시타르문 봐도 알겠지만 얘네들은 뭐 하나 세웠다고 해서 그냥 세워놓으면은 얘네들 성에 차요, 안 차요? 저요. 안 차요. 예술적인 의미들, 그다음에 그들만의 세계관, 종교관의 의미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오렌지색으로 이제 이것들을 꾸며가지고 예, 고대의 바벨탑을 다시 중건한 지구라트, 7층짜리 지구라트를 또한 건축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하늘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삼색깔로 그 지구라트를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아, 어마어마하죠. 그쵸? 생각보다. 예, 네. 신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의 그 권세와 위엄이라고 하는 거는 예, 우리가 지금 봐도 어마어마한데 고대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이게 더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신적인, 그쵸? 예, 그런 지위, 막 이런 걸 막 생각할 수 있는, 그쵸?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예,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게 이제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이라고 있는데, 요거 들어봤어요? 네, 그 상추 선생님 옛날에 해주시던. 해줬어요. 네. 자, 이거 실제로 공중에 떠 있나요? 안 떠 있나요? 아무튼. 안 떠 있어요. 예, 공중에 떠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멀리서 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떠 있는 거죠. 마치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정원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은요. 일단 왜 만들었느냐? 일단 왜 만들었느냐? 왕비 때문에 만든 거예요. 왕비가 아까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메디아 사람이라 그랬죠. 그쵸? 예. 아, 예. 그 메디아에서 시집 와서 바빌로니아에서 살고 있는데 메디아는 어떤 지역이라 그랬어요? 좀 쌀쌀하고. 네, 산악 지역이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산림도 많고 꽃도 많고 풀도 많고 뭐 이렇게 옹달샘도 있고 뭐 이런 곳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기서 시원한 산바람도 들어오고 네, 이런 데서 살던 왕비인데 바빌로니아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꽤 건조한 지역이에요. 이집트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가면서 그 지역으로는 굉장히 이제 비옥한 토지를 이제 갖고 있지만 기본적인 기후는 꽤나 건조한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빌로니아 성벽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메디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렇게 성벽을 넘어서 보면 어때요? 이렇게 산지가 이렇게 쫙 깔려 있고 푸른 초목과 수목들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쵸? 네, 그런데 바빌로니아에 이렇게 성벽에 올라가서 지평선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황량하죠. 황량 아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이 왕비가 이제 저기 그 향수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아, 너무 황량해.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도시는 거대하긴 하지만 이게 멋대가리가 없어. 뭐, 나름 멋도 많이 부렸지만, 아, 이게 자연미가 없어. 막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예, 네. 그게 이제 향수병이 심해지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왕비를 위해서 아 그러면은 우리 저기 저 황량한 저 지역에다가 이 그 고향을 연상케 하는 엄청난 거대한 정원 하나를 만들어 주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도시도 증축하고 200m 된 탑도 중건하는데 뭐 그까이 거 뭐 못하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공중 정원인데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일단 거대한 건축물을 하나 짓습니다. 이건 뭐 쉬운 거죠. 그쵸? 바빌로니아 사람들. 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위에다가 흙을 두껍게 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풀과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돼요. 건축물을 짓는데 건물 외벽에 이제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쉽게 빠지지 않게 하는 그 흙이 물을 머금을 수 있게 밑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수 시설을 하나 해주는 거죠. 그쵸? 예. 예. 그 다음에 나무를 심을 수 있을 만큼 흙을 두껍게 깔아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흙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나무, 꽃,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뭐냐 분수와 그쵸? 새장도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예요? 왕비가 고향에서 봤었던 그냥 하나의 큰 산 있죠. 그쵸? 네. 예, 예, 산천 초목이 우거지고 새들이 노래하는, 그쵸? 그 큰 산 하나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와.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비가 여기 이제 심란할 때마다 가서 물장구도 치고, 예, 식물도 돌보고, 그쵸? 예, 새도 좀 이렇게 하고, 예,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가 되게 건조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예, 네. 흙을 이렇게 두껍게 깔아놓고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그냥 기 놔두면, 네, 예, 그냥 놔두면은 이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통로는 뭐밖에 없어요?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 강이죠. 근데 이게 봐요. 언덕으로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크게 해놨는데 유프라테스 강은 저 밑에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저 위에 있는 식물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쵸?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예요? 펌프 돌리죠. 그쵸? 네. 네, 펌프 돌려서 물을 쭉 끌어올려 쓰잖아요. 네. 네,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못하죠. 그쵸? 그럼 사람이 일일이 날랐나요? 사람이 일일이 그 뭐냐, 버켓, 뭐죠? 뭐라 그러지? 네. 양동이. 아, 양동이. 양동이 지고 맨날 날라서 가지고 이 산에 있는 엄청난 이거를 다 줄 수 있을까요, 물을? 아니요. 예,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 그 방식을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요것도 재밌는데, 예, 이게 이제 거의 산급이잖아요. 그쵸? 네. 거의 큰 산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요 밑에 쪽 저 멀리로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고 있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치 우리 뭐 설악산 같은 데 가면 케이블카 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런 거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양동이를 이렇게 담아놔요. 아, 이게 다 양동이 연결돼 있는 겁니다. 내려오는 건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어요. 올라가는 데는 물이 다 차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줄을 돌리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오면은 이 양동이에다가 물을 채워주면은 이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고 올라가면서 여기로 전달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에는 사람이 있으면서 이걸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뭐예요? 물을 채워주는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온 이 양동이를 여기 이제 그 물탱크가 있거든요. 물탱크에 쏟아가지고 항상 채워놓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꼭대기에 물을 올리는데 성공했는데 이 각 나무들한테 물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거 어떻게 해요? 물 뿌리게 이렇게 하나씩 퍼가지고 이렇게 줄까요? 아니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관을 이렇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은 관을 이렇게 하나씩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이제 뭐예요? 구멍 뚫어 놓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을 막고 있다가 물 줘야 되겠다 싶으면 요걸 들어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치 그럼 에너지에 의해서 이 관으로 물이 슉 내려가겠죠. 그쵸? 네. 내려가면서 여기 뚫려 있는 구멍으로 물이 이렇게 나가겠죠. 그쵸? 네, 요렇게 해서 물을 주면서 이 수목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공중 정원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아, 재밌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게 상상도예요. 네, 상상도처럼 이렇게 큰 건물 위에다가 이렇게 여기 이제 흙간 거죠. 흙 깔아놓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마치 큰 산처럼 보이게 이렇게 만든 것이 공중정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정도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나 예술적인 그런 수준을 보면은 사실 당대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부심을 표현할 정도로, 근데 그 자부심 교만한 거지만 그 정도로 엄청났던 그런 문화적으로, 아시리아 할 때 문화적인 얘기 안 나오잖아요. 네. 문화적으로도 엄청났던 그런 제국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됩니다.